네, 다음으로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손상차손은 원가 모형일 때의 손상차손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재평가 모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손상차손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순서 손상 검사하는 걸 볼 건데요. 먼저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에는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같다. 우리가 항상 재평가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공정가치로 측정된 장부금액에서 장부금액보다 회수 가능 금액이 더 낮아진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회수 가능액에는 우리가 이전에 손상차손 배웠을 때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순공정가치라는 말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원가를 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팔 때 드는 비용을 뺀다. 그래서 순공정가치란 말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상 검사를 할 때 공정가치로는 계산하지 않는다. 손상차손 계산할 때 이게 시세로 봤을 때 확 떨어졌다 하면서 공정가치도 손상차손 계산할 때 넣었었는데 재평가 모형에서는 이미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재평가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상검사할 때 공정가치는 빠집니다. 자, 그럼 표를 통해서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부대 원가의 크기라고 해서 이게 미미하냐 아니면 미미하지 않냐에 따라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미미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미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금액이 좀 크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잡으실 부분은 공정가치입니다. 이 공정가치가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의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가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우선 우리가 아까 전에 손상차손 인식할 때 회수 가능액이라는 것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거가 공정가치보다 낮아진다면 손상차손 인식한다 했었죠.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사용가치가 공정가치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손상차손을 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용가치가 높거나 순공정가치가 높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용가치가 발생할 때와 순공정가치가 발생할 때의 평가 손상차손 인식하는 방법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공정가치보다 이제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보다 높으니까 이제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사용가치가 공정가치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된다. 이 부분은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순공정가치가 이제 사용가치보다 높음으로써 순공정가치를 가지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될 때는 여기 보시면 처분부대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죠. 순공정가치의 정의를 보시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원가를 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가 처분부대 원가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공정가치와 순공정가치의 차이는 처분부대 원가만큼입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식을 조금 응용해서 바꾸어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처분부대 원가를 왼쪽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순공정가치를 오른쪽으로 딱 보내보시면은 다른 식이 나오죠. 공정가치 마이너스 순공정가치는 처분부대 원가가 같다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순공정가치일 경우에는 처분부대 원가로 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재평가 감소액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표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가 모형일 때의 손상차손과 재평가 모형일 때의 손상차손 인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자, 원가 모형일 때는 우리가 손실 이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입할 때도, 손상차손 환입할 때도 한도가 있었잖아요. 원가 모형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 후 단기말 장부 금액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요 위로는 못 올라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재평가 모형일 경우에는 보시면은 재평가 감소액 그리고 손상차손 환입은 재평가 증가액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보시면 재평가 증가액, 재평가 감소액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단 말은 재평가 감소액은 바로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했었고 재평가 증가액 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손상도 자, 환입의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죠. 환입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전익 환입이 다 가능하다. 왜냐? 결국은 어쨌든 재평가 모형이니까. 그렇게 저에게 잘 복잡합니다, 이거. 복잡하긴 한데, 이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럼 이제 재평가되는 자산은 어떤 순서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인데, 이것도 기억만 하세요. 감가상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그리고 손상차손. 이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라고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부분만 한번 보고, 유형자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의 정의는 비유동자산이 이제 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매각 거래를 통해서 주로 회수될 경우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인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인식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그렇게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자산은 매각 예전 분류 기준을 충족할 때 이제 유동자산으로 재분류를 합니다. 비유동자산에 있던 것을 이제 1년 안에 이걸 팔아야 되니까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분류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요거 읽어보시고 유형자산 일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금융자산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선 복구충당 부채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의 복구충당 부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자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의 의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일방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발행자에게 금융부채나 자본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러면 이제 주식 발행자 입장이 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 입장, 보유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되겠죠. 그리고 계약상 의무라는 것은 뭐 갚아야 될 의무가 되겠죠. 돈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겠고 그리고 그 채권을 매입하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자와 발행자 입장의 그러한 차이점을 항상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자기 지분상품 결제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콜옵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너무 유형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선 회계적인 관점에서 무슨 말을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자산의 회계적인 분류를 보시면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금이 있고 그리고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현금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제표를 나중에 열어볼 건데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만 되어 있는 기업도 있지만 보통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통일을 시켜가지고 네, 그 회사에 다 현금이다 라고 보고 현금 비율을 볼 때는 항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상품에는 뭐 대여금 그리고 수취채권 이런 것이 있고 유가증권 그 다음에 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재택국제회 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해서 분류 목적에 따라서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이게 다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배웠던 건데 이게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지금처럼 이름이 돼 있던데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증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을 배우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사업 모형 조건과 현금 흐름의 특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삼각후 원가로 측정한다는데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위에 1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들은 모두 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나뉘는 거죠. 이게 예전 이름으로 치면은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단기 손익인식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카테고리에 있는 이 두 가지의 금융자산들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후속기간이라 되어 있는데 보통 기말에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AC 금융자산이라고도 부르고 보통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좀 더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단기 손익인식은 FVPL,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인식은 FVOCI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각각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느냐 부분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에서는 뭐 회계 현금 그리고 매출 채권, 대여금 뭐 이런 것들을 배웠겠지만 이제 중급 회계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도 이제 유가증권의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얘네들을 위에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지만 얘네들도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채무상품이냐 지분상품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무상품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우리 회사가 샀다. 그럴 때는 이제 채무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분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회사채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이외에 국공채 등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혹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도 분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채무상품은 이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채무상품의 유형의 상품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분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주식을 뜻하는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만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아래쪽 두 개, 이 아래쪽 두 개로만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인데요. 우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모형 조건이 있고 현금 흐름에 대한 특성의 조건이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업 모형 조건은 뭐냐 하면 금융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한 조건으로서 여기 보시면 만기 보유, 예전에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수시 매도, 이거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말했었던 삼각후 원가 측정이냐 아니면 단기 손익인식에서 단기 손익인식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인식이냐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수시 매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특성에 따라서 조건하는 걸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CF, 캐시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금액이 발생 일자, 약정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업 모형은 어느 것이냐? 사업 모형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를 보자면, 우선 사업 모형의 정의는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 자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방식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사업 모형의 유형은 먼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혹은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수시 매도할 목적이다 하거나, 그 다음 기타 사업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뒤에 가면 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현금 흐름 특성 조건에 따르면 현금 흐름 특성 충족을 하느냐인데, 자, 그러면 현금 흐름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이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약정, 이 지급일자나 금액 등이 약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을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 먼저 정의하시고요. 자, 그럼 금융자산을 회계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보기 전에, 지금 사업 모형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선 사업 모형들을 어떤 식으로 국제회계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 목적 사업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 및 매도 목적이라는 게 있죠. 지금 요건 수치랑 매도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수치 목적은 수치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수치 목적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금 흐름 창출,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고 있는데, 그 금융자산을 이거는 중간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계약상의 현금 흐름만을 수치, 보통 이자입니다. 이것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고, 자, 그리고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수치 목적, 지금 위에서 말한 수치 목적 사업 모형에 따라 보유하면 우리는 삼각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든다면은 계약상의 현금 흐름을 수치할 의도가 있고, 이거를 매도할 의도는 없는 거. 예를 들면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인데, 이런 것들은 장기 매출채권, 장기 대여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기가 되어야지만 이걸 현금으로 내가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럼 수치 및 매도 목적의 사업 모형은 무엇인가인데요. 우선은 계약상의 현금 흐름 수치는 목적은 물론이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내가 팔 수 있으면 팔아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수치 및 매도 목적 사업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내가 파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사건, 우연하게 내가 파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항상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면서 위에서 말한 수치 및 매도 목적, 사업 목적에 따라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자 획득을 목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데, 만기 이전에 그 금융자산을 또 팔려는 이중 목적, 팔 수 있으면 바로 팔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채나 사채 등은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기타 사업 모형이라서 수치 목적이거나 수치 혹은 매도 목적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기타 사업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댔었죠. 금융자산을 여기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삼각 원가 측정, 단기 손익 인식,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두 가지는 우리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럼 먼저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보자면, 먼저 사업 모형 조건은 수치 목적 사업 모형일 것.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 특성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특정일,
이건 이제 약정한 날짜죠. 그 날짜에 이자가 들어오고 원금 회수가 되는 그런 조건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 모형은 보시면은 수치 및 매도 목적이면서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원금과 이자로만 현금 흐름이 구성되고 특정일, 약정일에 발송되어야 된다. 이게 1번과 2번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1, 2번의 공통점은 현금 흐름은 공통점이고 그다음 사업 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부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인식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단기 손익 인식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AC 혹은 FVOCI에 속하지만 회계 불일치 제거를 위해서 이제 재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금융자산을 지정하는 경우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은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혹은 지분 상품이거나 파생 상품이거나 자 그리고 일부 지분 상품은 또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원래라면 원칙적으로 지분 상품은 단기 손익 인식 금융 자산으로만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특정 지분 상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이는 이 특정 지분 상품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 자산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이 그림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상각 원가 측정이냐, 기타 포괄 인식이냐, 단기손익 인식이냐 세 가지 다 분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화살표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상품에서 사업 모형 조건이 있었죠. 사업 모형 조건이 있었고, 먼저 수치 목적이면 쭉 내려가서 상각 원가라고 했었고, 그 다음 수치 매도 목적이면 2번 기타 포괄 손익 인식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기타는 단기 손익 인식이다.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업 모형에다가 현금 흐름 특성까지 충족이 되면 원금과 이자만 지급한다고 하면 이거는 삼각 원가 1번 혹은 기타 포괄 2번으로 간다 했었죠. 그리고 아닐 때에는 단기 손익 인식 3번으로 간다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공정 가치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닐 경우에는 1번, 2번 맞을 경우에는 3번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 상품은 단기 손익 인식으로 보낸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지분 상품 중에서도 이제 단기 매매 목적, 단기라는 말 보이시죠? 이게 단기 손익 인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1번과 2번은요, 유동자산일 수도 있고 비유동자산일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목적인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아닌 경우,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타 포괄 손익 선택권이 있다 하면 기타 포괄 손익이란 말 보이시죠? 기타 포괄 손익 인식 2번으로 가고 그냥 이건 단어로 외우시면 돼요. 이 선택권이 없다 하면 3번 단기 손익 인식을 한다. 이 그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